그래서 부동산이 제일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데 그거는 괜찮은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부분들도 다 국세청 PCI 시스템에 잡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사각지대라는 것은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니톡 가족 여러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의 황희연 PB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주식 얘기는 아니고요,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관심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연말 앞두고 절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민영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엄청 동안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일찍 세무사 시험 합격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무사 되신 지는 한 대략 경력이 얼마나 정도 되시죠? 제가 이제 세무사 붙은 지는 네. 2017년에 붙어가지고 이제 만 8년. 8년. 네. 그리고 개업한 지는 이제 4년 차. 4년 차. 네. 너무 외모 보고 경험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으실까봐 제가 먼저 한번 이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이제 관련해서 좀 질문들 여러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세무교육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교육을 듣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들을 때는 알겠는데 또 지나고 나면 까먹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세무사님들 찾아서 이제 내용들을 물어보고 하는데 오늘도 저는 배우는 자세로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의 PCI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회사에서 듣기로는 뭐 해외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건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요. 네, 기억이 나는데 이 PCI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알려주시고 요즘에 이게 AI를 또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국세청의 PCI 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가 P는 이제 저희 재산, 프로퍼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 C는 이제 소비, 컨섬션, 그다음에 I는 이제 인컴, 소득을 의미하는, 그래서 PCI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저희가 보통 이 PCI 시스템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국세청에서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건 보통 뭐냐면 국세청에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을 대비해서 내가 만약에 재산이 증가가 많이 됐다든가, 그다음 저희 뭐 신용카드 쓴다든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다든가, 그럼 또 소비의 지출이 조금 많다든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비교를 해서 과연 세금 탈루를 얼마를 했는지 조금 이제 추정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래도 좀 AI가 도입되다 네. 보니까 국세청 시스템 자체도 조금 정교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옛날에는 저희가 보통 뭐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무조사 나온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이제 전세금이 조금 비싼 고액 전세라든지 아니면 좀 요즘 골프장 회원권들 비싸잖아요. 골프장 회원권들 조금 비싼 고가 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이제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럼 어떤 유형의 뭐 지출이나 취득에서 가장 빈번하게 검색이 많이 되나요? 보통은 이제 PCI 시스템으로 많이들 발각이 되는 게 아무래도 부동산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또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이 제일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많이들 놓치고 계신 게 이제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데 이건 내 소득이 만약에 5천만 원인데 신용카드는 뭐 내 카드 1억을 쓴다든가 그 이상을 쓴다든가 그거는 괜찮은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로 다 국세청 PCI 시스템에 잡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신용카드 부분. 그럼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부모가 증여를 좀 피하려고 이따가 중복이 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하려고 네가 벌은 돈은 네가 다 저축하고 신용카드는 내 걸로 써라 이렇게 하는 것도 걸리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PCI 시스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유리하긴 하죠. 왜냐하면 자녀의 소득은 잡혀 있고 자녀 명의의 지출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으는 족족 다 소득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그런 부분들도 걸리면 징여가 될 수는 있죠. 이것도 다 징여를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그와 연동된 질문인데 말씀 주셨던 대로 소득이 없는 20대가 고가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부분들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AI가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뭐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단계별 기준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이게 뭐 국세청 내부적으로 네. 디테일한 단계까지는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부분도 PCI 시스템이랑 연동이 되는 건데 네. 저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20대 대학생인 자녀가 뭐 소득이 없겠죠. 네. 예, 소득이 없는 자녀가 갑자기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샀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세청 PCI에서는 제가 재산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죠. 그럼 이제 10억에 대한 부동산을 사고, 근데 저희가 소득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출 같은 경우도 뭐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부모님 카드를 네. 많이 썼을 거고, 그러면 소비도 없다. 네. 고 가정을 했으면 재산은 10억이 있는 반면에 소득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10억에 대한 이 자금 소명해라. 어디서 났을까? 네.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뭐 그 자녀가 그렇죠. 다른 사업을 했다든가 네. 아니면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다든가 그렇죠. 거기서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았겠구나. 그렇게 네.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바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혐의 금액에 따라서 일선세무서, 뭐 흔히 저희 뭐 반포세무서, 네. 강남세무서, 네. 역삼세무서 이런 네. 일선세무서에서 나올까, 아니면 그 위에 상급기관인 더. 서울지방국세청, 뭐 중부지방국세청, 이제 지방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이제 출처가 거래가 된다. 그렇고 그러면 또 이거 말고 또 다중 경로를 하는 우회 증여, 뭐 아버지가 자기 동생한테 증여했다가 그다음에 이게 다시 원래 아들한테 또 증여하고 이렇게 통해서 우회로 증여하는 것도 AI 네트워크 또는 PCI 시스템으로도 다 적발이 될 수 있나요? 이게 전에는 네. 뭐 이렇게 아버지가 고모한테 돈을 네. 보내주고 네. 또 고모가 아들한테 네. 이렇게 좀 쿠션을 네, 네. 타가지고 이렇게 네.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예전에는 많았나요? 옛날엔 그렇게 좀 네.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네. 되게 어려워진 게 뭐냐면 사실 이 국세청도 네. 저희가 그 금융기관 그 금융정보분석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FIU라고 네네네. 부르는데 FIU. 이제 그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제 아무래도 은행들한테 자료들을 다 정보를 받아서 정말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네. 이제 그 금융정보분석원이랑 이제 국세청이 정보 연계를 하는 이제 네.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실제로 2024년에 네. 우리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네. 세무조사한 건수가 몇 건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건수요. 생각보다 엄청 뭐 10만 건 단위로 넘어가나요? 1년에요? 네. 아 그렇게까지 많지는 많진 않습니다. 않나요? 네. 그러면 한 5만 건 정도 될까요? 생각보다 높게 잡고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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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이제 네. 12,000건 정도 아, 네네. 되는 거고 이제 그 조사로 인해서 이제 세액을 추징한 게 네. 거의 한 2조 가까이가 됩니다. 아, 건수는 생각보다 적은데 네. 금액은 또 엄청 많네요. 걸리면 이제 많이 내는 네. 이제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사각지대라는 것은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제 사각지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건수가 적은데 금액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고액자산가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그런 고액자산가분들은 아마 국세청하고 엄청 그 머리 싸움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를 이용한 거래 문의를 받으신 적이 많이 있나요? 뭐 있다 없다 정도만. 네, 문의는 있지만 제가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거를 네.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좀 그렇죠. 그렇고, 네. 탈세가 아니라 뭐 절세 정도로 네, 보면 무조건 되겠네요. 저는 탈세는 네. 절대 그렇죠. 안 되는 거고, 네. 네, 당연히 절세의 테두리 네. 안에서 네. 절세하는 방법을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제일 질문하시는 게 현금 인출하면 안 걸리지 않냐? 네. 현금 뽑아서 주면 되는 거 네, 아니냐? 네, 네. 이렇게 그쵸, 많이 그쵸.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통장에서 네. 이제 500만 원을 인출하고 네. 그걸 아들한테 준다. 네. 그럼 아들이 또 그냥 바로 자기 통장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누가 봐도 이거, 이거는 그렇죠. 나 잡아가세요. 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너무 제가 이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네. 이렇게 돈을 바로 해서 넣는 거는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그걸 받아서 자녀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사용을 했다. 네. 부동산을 산다든가 네. 고가의 차량을 산다든가. 그러면 자녀의 아까 말씀드린 PCI 시스템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네. 샀느냐? 아버님 통장 보니까 인출된 게 맞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논리가 아들한테 갔겠구나. 네. 이제 그렇게 유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역시나 사각지대 거래가 점점 앞으로 AI 도입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이제 뭐 사실 세금을 내야 되는 뭐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세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세금을 사각지대가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족 간의 계좌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빌린 거다. 예, 나중에 뭐 다시 갚아야 되긴 하지만 빌린 거다.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례를 좀 들어서 이게 사실 네. 가족 간 계좌이체를 증여세를 내기 싫으니까 네. 보통 이제 차용으로 하면 안 되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그렇죠. 주시는 분이 네. 많고 실제로 그런 고객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차용을 근데 되게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계좌이체 해놓고 네. 이거 그냥 차용이라고 하면 안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냥, 절대 네. 안.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이거 그냥 세금 가져가세요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일단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의 거래를 증여로 먼저 추정을 합니다. 먼저 차용이라는 건 납세자가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통 차용증을 그러면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차용증도 잘 써야 됩니다. 음. 차용증만 썼다고 국세청에서 그냥 보고 종이 하나 보고 네. 뭐 차용했네 네. 인정해 줄 게가 아니라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좀 포인트를 집어주고 세 가지 포인트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이 자녀의 소득이 만약에 연봉이 막 3천만 원이다. 네. 근데 부모님이 10억을 빌려주세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우리 팀장님이 국세청 공무원이라면 인정을 하겠습니까? 대출도 안 나오는데. 그죠? DSR도 안 되는데 네, 그렇죠. 10억을 어떻게 빌립니까? 그렇죠. 이게 사회 통념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자녀의 소득 대비 너무 과한 금액을 차용한 경우에는 인정 못할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용 기간을 보통은 막 5년, 7년 이렇게 하지만 한 30년, 막 40년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이거 한번 작성해놓고 신경 쓰기 싫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이거는 뭐 차용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갚을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갚을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봐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에도 좀 부인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체 당시에는 차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세무서 상담받고 보니까 이거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데요. 그럼 나중에 3, 4년 지나서 이거 차용증 쓰면 안 되냐 소급 작성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요즘에는 국세청에서도 포렌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세 가지만 좀 주의해서 작성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차용으로 인정받기에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작성할 때는 세무사를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능력 있는 변호사나 세무사나 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공증도 받아야 되고 사실 이게 공증을 받아도 되고 또 우체국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내용 있습니다. 증명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너무 무리해서 증여는 이제 앞으로 더 쉽지 않아졌다. 다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법정 이자율이 있나요? 사실 빌려줘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내 연봉이 1억이야. 근데 아빠한테 뭐 한 5억 빌렸어요. 근데 금리를 뭐 1%로 받았다. 그러면 사실 아주 적게 빌리는 거잖아요. 금리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게 세법에서 그래서 법정 이자율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은 4.6%, 연 4.6%인데 그래서 만약에 연 4.6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고 누가 고율을 받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저율 완전 저금리로 받고 싶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자녀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징여세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4.6%고 근데 그렇다고 너무 애누리 없이 4.6%를 다 받으라고 하면 이게 좀 사회 정서상 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4.6%로 계산한 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자랑 실제로 아들한테 받은 이자 그게 1년에 차이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따로 징여세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 게 뭐 2억 1,700까지는 뭐 그 이자 없이 차용해줘도 된다던데 이제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억 1,700. 그게 이제 2억 1,700을 4.6%로 계산을 하면 998만 원인가 나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역산해서 그렇게 2억 1,700이라고 많이들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무이자 차용.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 상관없나요? 4.6%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는 그냥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세법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4.6%. 근데 아무래도 근데 그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국세청도 법을 정했겠지만. 매년 바뀝니다. 아. 네, 그거는 계속 4.6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매년 그거는 이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금리가 좀 떨어지면 또 바뀌겠죠. 네, 그게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차용증 작성 후에 우체국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내용 증명은 사실 저도 청취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제가 증권사 다니기 전에 은행을 좀 다녔었거든요. 네, 은행 잠깐 1년 반을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출 업무 하면서 이제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내용 증명 보내는 거였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알고는 있는데 여기 내용 증명 보내면 이게 효력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네.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공증, 네. 뭐 법무법인 공증이나 네. 이 내용 증명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뭐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써서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효력이 사실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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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효력보다는 이걸 받는 이유는 아까 제가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중에 하나 네. 말씀드렸던 소급해서 작성하지 않았다는 네. 그거를 저희가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증도 그렇죠, 날짜가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내용 증명도 날짜가 나오지 날짜 않습니까? 나오고, 네.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증을 하면 이제 몇십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내용 증명은 아시겠지만 바로 몇천 네, 원이면 몇천 원이죠.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을 많이들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간혹 저희 고객님들 중에 네. 저 차용증 내용 증명 받았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천하무적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네네. 내용 증명 받았으니까 괜찮다. 나는 뭐 괜찮은 거 아니냐. 뭐 금리도 괜찮고 네, 국세청에서 네. 봤을 때 뭐 문제 없을 것 나 같다. 이미 네. 내용 증명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네.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용 증명은 그 날짜를 날짜를 소급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네. 사실 그 차용증 내용 자체가 뭐 이자를 조금 뭐 너무 낮게 했다든가 네. 아까 그 법 네네. 넘어서 아니면 뭐 아까 차용 기간을 너무 길게 했다든가 차용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소득 대비 너무 과다하게 네. 많이 했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사실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딱 이렇습니다로 정의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 전문가와 상담 이후에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봉 6천만 원 이상의 직장인에게 부모가 생활비를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과세 되는 맞습니다. 거고. 네, 네. 근데 진짜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써야 되는데 실제로 나가는 카드값이 4,500이다. 그러면 뭐 부모가 한 2, 300만 원 월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실질적 생활비하고 뭐 사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근데 진짜 증여를 위한 생활비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해 주나요? 네. 네, 이게 사실 뭐 자녀는 뭐 돈을 버나 안 버나 나이 들어도 부모님한테는 그렇습니다. 철없는 자녀잖아요, 네,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녀가 고액 연봉이든 아니든 네. 부모 입장에서는 뭐 100만 원이라도 조금 챙겨주고 싶은 게 네. 마음일 텐데 네. 네. 사실 이게 법에서는 그 생활비에 대한 증여를 비과세로 정해놓은 규정이 네. 자녀가 스스로 그러니까 생계를 독립할 수 없을 경우에 네. 한해서만 이제 생활비가 비과세가 되는 거지. 네, 네, 네. 자녀가 그래도 연봉 6천만 원이면 네. 저희가 생계 유지비는 이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훨씬 더 높은 연봉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제 자녀한테 생활비를 준다. 네. 그게 실제로 자녀가 생활비로 쓴다고 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징여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카드값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대출 갚아주는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다 징여입니다. 다 네. 징여로 되고 네. 사실 국세청에서 잡아내면 다 잡아낼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사례를 들으면서 들어야 이해도 잘 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더 재밌는 사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